정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 사도세자. 주변에서 사도세자 이거 문제 많습니다. 죽이십시오. 네. 결국은 뭐 사도세자도 이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죽잖아요. 네. 자, 과연 이때 이 정조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지. 자, 이제 그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은 그날부터 한번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자, 이모화변은 잘 아시잖아요. 네. 예, 뒤주에 네. 갇혀 죽게 된 어떤 그 사건인데 집어넣어라. 그 사건 이후 정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폐서인 시켰잖아요. 회전이 맞아요. 폐서인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폐서인을 시키는 순간 그의 가족들, 부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정조. 정조는 그냥 일반 서민이 된 거예요. 그럼 궁궐에 머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나가야죠. 궁궐에서 쫓겨납니다. 오이고. 네, 쫓겨납니다. 그렇구나. 쫓겨나면 궁궐에서 쫓겨나는 순간 사실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어떤 처분이 올지 몰라요. 그 다음엔. 그리고 누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응. 쫓겨난 상황에서는 언제 사약이 올지도 몰라요. 언제 죽으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위기적인 어떤 그런 상황,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게 된 겁니다,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이기도 하네요. 쫓겨난 그 순간부터. 맞습니다, 네. 일단 폐서인 시켰고 쫓아냈는데 사도세자 죽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될 텐데 네. 사도세자의 장례식은 좀 제대로 해줬나요? 어떻게 미안해서라도? 끝까지 매정합니다. 끝까지 매정. 네, 그래서 장례식을 좀 간소화하라.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간소화했으니까 좀 썰렁하지 않았어? 네. 일단 사람이 죽었으니까 옷을 뭘 입어야 될까요? 흰 상복을. 그렇죠. 근데 아버지 영조 상복 입지 않습니다. 오, 그러면요? 그래서 상복이 아니라 그 천단복이라 그래서 한 100일 동안 입는 그런 옷이 있어요. 그런 옷. 그리고 정조는 장례식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버지 장례식장도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상복도 입지 못하게 하고 아이고 아이고. 네, 하잖아요. 네. 그것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곡을 못하게 한 다음에 6일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곡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데 이때 정조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듯 곡을 했다. 꺼이꺼이 정말 너무나도 서럽게 곡을 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은 효의 나라예요. 그렇죠. 이건 천윤이고 일윤이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예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한다? 아니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상복도 입지 못하고 곡도 못하고 나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이 순간부터 나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 기본적인 예법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어떤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저는 정조 이 정도면 좀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장례식에 못 오게 한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굳이 못 오게 굳이 했을까요? 못 오게 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영조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정조를 자신의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앉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장례식에 오는 순간 그 사도세자와 정조의 그 관계가 연결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들 다 보고 있잖아요. 네. 다 보고 있는데 어이 그 아버지 그 아들 왔네? 정조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 투샷으로 묶이면 그렇죠. 그런 계산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때 이 해경궁 홍 씨랑 정조를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해경궁 홍 씨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판단. 네, 판단. 왜냐면 지금 해경궁 씨는 이제 그 사도세자와 영조가 왜 저렇게 됐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그 이유는 소통의 부재. 소통. 네, 이 소통의 부재 때문에 따로 살았잖아요. 경희궁과 네. 창경궁에. 이러니까 맞아, 자꾸 맞아. 이게 벌어졌다. 근데 지금도 지금 정조랑 지금 영조가 따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소통의 문제 때문에 또
그 비극적인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판에 든 거예요. 그래서 해경공 씨가 결심을 해요. 그 무서운 시아버지 영조에게 정조를 데려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희궁에 손을 잡고 데려간 거예요? 네, 데려가 할아버지가 달라고 있는?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근데 대단한 엄마다. 그때 정조는 정말 어머니한테 의지하고 있었거든요. 그쵸, 엄마밖에 없는데. 그럼요. 아버지는 저렇게 돌아가셨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함이 남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떠나서 그 영조한테 갈 때 어떤 모습을 했냐면 울면서 울면서? 가요. 네, 울면서 가요. 그렇죠. 그 나이에 안 네. 울면 그것도 그러니까 이상하죠. 애긴데 그러니까요. 아직. 그리고 이때 그 해경홍 씨가 그 장면과 그 심경을 남긴 기록이 있는데 조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세손은 그때 영조를 모시고 지내며 밤늦게야 잤는데 새벽에 깨어 내게 편지를 써 보내고 3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한결같이 그리한 것을 보면 10여 세 어린 나이에 어찌 그리 능히 하던지 조숙한가 싶더라. 진짜 효자다. 오자고 똑똑하고 그 관계가 애틋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 해경홍 씨는 정조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랬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정조가 성공적으로 왕위를 잇는 것, 이게 목표였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경홍 씨가 맘만 먹으면 네. 아들한테 아들아 좀만 버텨라. 좀만 버텨서 이 우리 원수 좀 갚자. 너가 권력을 갖게 되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 해경공 씨의 이 교육과는 정말 이 정조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이전에 있어요. 이전에? 이전에. 바로 연산군. 연산. 연상궁? 연산군의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연산군. 폭군이 되었죠. 복수라는 거예요. 연산군은 복수로서 그 어머니의 그 한을 풀어주려고 했고 네. 해경웅 씨는 이제 뭐라고 얘기냐면 첫 번째 할아버지한테 감사해라. 와. 앞에 있었던 그 아픈 일들 이건 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해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 맞지.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세 가지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엇나가지 않게 그렇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딱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아니 알아서 잘 큰 줄 알았는데 잘 가르친 거네요. 그렇죠. 어머니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어머니랑 헤어진 정조는 그럼 궁중 생활은 잘했나요? 영조 할아버지 밑에서? 영조가 사도세자에게 바랬던 게 뭐죠? 공부. 네, 공부예요. 왕위 계승을 위한 공부. 그렇죠. 예. 야, 그런데 그의 손자 정조는요, 할아버지가 그렸던 그 왕의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아, 그대로 합니다. 공부 너무 잘해요. 정말 천재적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 책 보는 게 이분의 낙이에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하지 못했던 그 세 손을 바라보고 있는 이 할아버지, 아마 그 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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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는 동공이다. 동공은 이제 내 뒤를 이을. 예, 너가 내 후계자다. 이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영조가 승하한 지 그 5일 뒤인 3월 10일 25세에 조선 제22대 왕이 됩니다. 드디어 된 거예요. 그 14년의 그 가시밭길을 정말 잘 헤치고 나와가지고 드디어 이 즉위식에 짜잔 하고 나타나게 된 그리고 겁니다. 그 대사. 그리고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야. 선대왕께서 나에게 효장세자를 이어받도록 명하셨거니와 불량한 무리들이 이를 빙자하여 추승하자는 의논을 한다면 선대왕께서 유언하신 분부가 있으니 나를 형률로서 논죄하고 선왕의 영령께도 구하겠다. 야,
여기서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진짜 속내는 뭘 것 같아요? 약간의 경고장 같기도 하고. 빙고. 맞았어요. 맞아요? 맞았어요. 사도세자가 죽는 과정에서 이걸 지지한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 기억하고 있어. 너 그거 나 알고 있어. 너네 큰일 났어. 그렇지. 경고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어. 사도세자의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언급하지 않을게. 뒷말이 그런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상황에 뭐 분부가 있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불고기 문화가 탄생을 한 거죠. 이게 옛날에 쓰던 필통이에요. 네? 붓이나 이런 걸 꽂아두던 필통이죠. 그때 썼던 옥필통이에요. 붓꽂이 같은 거죠. 이 옥필통 때문에 진짜 힘들었던 사람 일화가 있어요. 누군데요? 있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로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네, 정약용. 정약용. 정조가 어찌 보면 정약용의 스승이에요, 스승. 같이 이게 술잔을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네. 아니 실제로 정조 같은 경우에는 그 신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취무기. 불취무기. 취하지 않으면 무 없다. 귀가는 없다. 맞습니다. 실제로 문을 다 걸어 잠궈요. 아 진짜요? 문을 다 걸어 잠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옥필통 좀 가져와 봐라. 이게 지금 왕이 내리는 건데 먹으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너무 두려웠다. 그런데 놀랍게도 별로 취하지 않더라. 아니 그러면 술 잘하시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만큼 긴장한 거예요. 긴장. 긴장하니까 이게 그냥 꿀꺽꿀꺽 넘기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싫은 사람, 미운 사람 그런 사람하고도 술 드셔본 적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술자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당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한 잔을 마시다 보면 그냥 속내를 좀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속내가 드러나면서 몰랐던 것들을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아마 정조는 요구하지 않았을까. 이게 서로 생각이 다르고 정말 계속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자리를 정조는 또 활용한 게 아니었을까. 아하.